이번 사연은 입 짧다고 구박하듯 말하던 시누이를 응징해 주었다는 어느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돌쟁이 아들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6개월 전부터 시댁에 살고 있습니다. 6개월 더 있다가 분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연애 때 남편이 저에게 밥을 어떻게 그렇게 적게 먹냐고 신기해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집은 엄마, 언니, 저 이렇게 함께 살았고 아빠는 일 때문에 지방에 계셨어요. 저희 세 모녀 모두 입이 짧은데 자주 먹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제가 남편이랑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출출하다고 하면 남편은 아직 배부르다고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끼니 때만 먹는 스타일인데 밥을 2공기씩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도 빵을 먹는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잘 먹네 하고 생각했었죠. 근데 저렇게 잘 먹으면서 왜 키는 나랑 비슷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마르고 키가 크고 남편은 키가 좀 작은 편이고 다부져 보이는 체격입니다.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어머님이 국수를 하실 때 그 양을 보고 좀 놀랬어요. 커다란 국그릇에 면을 꽉 채워서 드시더라고요. 냉면 그릇만큼은 아니어도 꽤 큰 국그릇이에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 국수 한 그릇이면 친정에서 저희 세 모녀가 다 함께 먹을 양만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도 워낙 많이씩 드시던 분들이라 그렇구나 생각하고 저는 그 양의 반의 반 정도만 덜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두 분이서 그거 먹고 되겠냐? 그것도 다 못 먹어서 어쩌냐?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국수를 많이 못 먹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서 제가 먹는 양을 보고 웃으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저는 어머님, 아버님 드시는 양을 보고 놀랄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시부모님한테 소식이 좋다고 적게 드시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시부모님은 나 적게 먹는다고 매번 저러실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먹을 것을 안 주시는 것보다는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또 집에 있는 과일을 말씀하시면서 감 왜 안 먹냐? 바나나 먹어라. 사과 좀 갖다 먹지. 등등 계속 저에게 뭔가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좀 짜증나기도 했어요. 제가 하도 입이 짧으니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으신지 쟤들은 통 안 먹네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아버님께 종종 얘기하시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정으로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으로 좋게 생각하다가도 가끔은 남편한테는 안 그러시고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명절에 먹고 남은 떡이 있길래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떡 맛있네요 했더니 그거 맛있는 떡이라고 쪄서 먹으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먹을게요 했더니 저녁에 어머님이 떡 먹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안 먹었다고 했더니 떡을 쪄서 저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한 개 드시고 안 드신다 하시고 어머님은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보고 갑자기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편에게 나와서 떡 먹어 했더니 남편은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따 남편이랑 먹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꼭 남은 음식 먹어 치우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시누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부모님이 매번 저에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왜 그리 입이 짧냐 하시니 언젠가부터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슷하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시누이네가 놀러와서 함께 밥을 먹다가 제가 반 공기 정도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시누이가 한마디씩 잔소리를 하곤 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도 식사량이 많지만 시누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도 엄청 먹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끼니 때 외에는 잘 안 먹지만 시누이는 식사 때 그렇게 먹고도 또 중간중간 뭘 그렇게 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식사량은 적어도 자주 뭘 먹고 그러는데 시누이는 식사량도 많지만 또 자주 뭘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과 남편은 보기 나쁠 정도로 살이 찐 것은 아니지만 시누이는 통통을 넘어서 뚱뚱에 가까워요. 시부모님이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도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데 시누이까지 저에게 먹어라 먹어라 하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정말. 그런데 얼마 전에 시누이네가 왔을 때 또 저에게 시누이가 먹어라 먹어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쥐똥만큼 먹으니 그렇게 마른 것이 아니냐. 언니 닮아서 땡땡이도 잘 안 먹지 않냐. 어렸을 때 많이 안 먹여서 나중에 땡땡이 키 작으면 어떡하냐. 정말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남편 다음으로 크거든요. 남편이랑 키를 재보지 않아서 그렇지 가끔 남편이랑 마주서면 남편의 눈높이가 저보다 조금 아래인 것 같기도 해서 남편이 키를 조금 속여서 말한 것이라면 제가 시댁에서 가장 키가 클지도 모릅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10cm 이상 작고 고모부도 저랑 키가 비슷하고요. 시누이가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신나서 저에게 많이 먹어라 잔소리를 하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적게 먹는 것을 가지고 애는 왜 건드리나요? 그래서 제가 시누이에게 소식하면 속도 편하고 일상생활도 가볍고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다고 했더니 저처럼 적게 먹으면 힘을 못 쓴다는 노인네 같은 소리를 하는데 진짜 시누이에게 장수하는 사람들 소식한다고 매번 TV에 나온다. 먹을 것이 남아도는 요즘 세상에 못 먹어서 키 안 크는 아이 없다 했더니 자기 아이는 아기였을 때부터 많이 먹이려고 노력했다며 그래야 아이가 키가 크다고 아주 긴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누이의 말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시누이의 말을 끊고 근데 아가씨, 왜 소식하는 내가 시댁에서 키가 제일 커요? 대식이랑 키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시누이가 어버버 하더라고요. 아이 키는 부모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키 한참 클 때는 오빠만큼 먹었어요. 적게 먹던 아이도 클 때 되면 먹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길래 나는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부대끼고 식곤증 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장수한다잖아요. 아가씨도 먹는 양을 좀 줄여봐요. 살 빠지면 일상생활이 확 편해져요. 했더니 시누이는 거의 울 듯한 표정. 시누이가 할 말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기껏 찾아냈다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저에게 먹어라 먹어라 하는 것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왜 자기에게만 그러냐는 것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시누이에게 어머님 아버님은 맛있는 거 며느리랑 같이 먹고 싶으셔서 저에게 권유하신 거죠. 안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했더니 그렇지 그렇지 이러시길래 시누이에게 아가씨는 나한테 별 이유도 없이 먹어라 먹어라 하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비교하려고 그래요? 이때 시누이 표정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야 하는 건데 시누이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지금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싫은 것이겠죠. 아무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너무 편해요. 분가할 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편하게 있다가 분가하게 되어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글 읽으시고 한번 웃으시라고 글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아내를 시댁에서 이상하게 얘기하던 남편이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이고 신혼부부입니다.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고요. 저와 신랑은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혼 전 신랑과 데이트할 때 주로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했어요. 소문난 맛집 중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 정도는 주말에 다녀오곤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결혼 전에 혼자 살 때는 주로 재료를 넣고 조미료를 적절히 넣어서 맛을 내는 식으로 요리를 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제 음식이 생각난다고 하는 칭찬이 듣기 좋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것저것 음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집에 집들이 오는 사람마다 제가 한 음식 잘 먹고 예의상 해주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다 해줘서 기분 참 좋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손님 대접할 음식이 남아야지 모자르면 야박해 보인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는데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도 손이 좀 커요. 그래서 집들이를 온 손님들에게 남은 음식을 싸주면 좋아하며 가져갔습니다. 거창하게 음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레시피 보고 그저 비슷하게 따라하는 정도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레시피를 보고 하면 어느 정도 맛은 낼 줄 압니다. 신랑도 제가 하는 음식을 잘 먹는데 평상시에 맛있다, 잘 먹었다는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제가 하는 음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밑반찬으로 먹는 것들은 다 할 수 있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먹을 만한 음식들도 제가 만들어서 신랑과 먹곤 했어요. 신랑은 맛있다 맛있다 하며 먹지는 않지만 한 그릇만 먹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한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제가 요리를 즐겨하는 것을 아시니까 사위 안 굶기겠다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좀 일찍 한 친구들은 부부 사이에 아내의 음식 솜씨가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초부터 항상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뭘 해먹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밥은 해먹냐? 맨날 사먹지?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랑은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에 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 저희가 먹는 음식을 사진 찍어서 시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그런데도 저랑 통화하시거나 만나면 요즘도 사 먹냐? 뭐 해 먹겠냐? 집에 뭐 먹을 반찬이나 있냐? 하시면서 반찬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시어머니께서 주신 음식이 자꾸 쌓여만 갔어요. 그런데 신랑은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뭐 먹고 사냐? 어제는 뭐 먹었냐? 물어보시면 신랑은 항상 그냥 밥 먹었지 뭐. 이러더라고요. 신랑이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께 말하는 것이 저는 좀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나름 요리에 자부심도 있고 신랑 잘 먹인다고 맨날 퇴근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열심히 밥 차려주는데 말이죠.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8시가 좀 넘습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저녁은 제 손으로 차려주고 싶어서 씻기도 전에 옷만 갈아입고 밥해 주었는데요. 신랑은 시어머니가 물어볼 때마다 먹던 거 먹었다. 그냥 밥 먹었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뭐 먹냐고 물어볼 때 왜 그렇게 대답하냐고요. 그랬더니 신랑은 어머님이 서운하실까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아들이 잘 먹고 사는 것을 서운해하는 어머니도 있냐고 했더니 그냥 그렇다며 대답도 안 하려고 피하는데 그럼 저는 신랑이 그렇게 말하면 안 서운할까요? 만약에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 잘 먹고 산다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해하는 엄마라면 정말 이상한 엄마 아닐까요? 안 그래도 신혼이라 제가 음식 할 줄 모른다 생각하시면서 본인 아들 밥 잘 챙겨 먹나 걱정하시는 분이신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반찬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둘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먹다 다 못 먹어서 대부분 버리는데요. 신랑은 자기 엄마가 해준 것도 잘 안 챙겨 먹는다고 잔소리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정상인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하다 하다 짐 빠져서 저도 그냥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결혼한 지 7개월 정도 되었을 때까지 기분 나빠도 참고 계속 요리해서 신랑 밥 차려주었으니 저도 할 만큼 했다 생각했어요. 따로 요리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으로만 매일 저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찌개도 주셨는데 있으면 먹고 아니면 밑반찬만 식탁에 올렸습니다. 며칠은 별말 없이 밥을 먹더라고요. 전에는 새로 한 반찬 몇 가지가 있어서 맛있게 밥 두 그릇씩 먹었는데
그냥 냉장고에 있던 반찬에서만 밥을 며칠 먹고 나니 불만스러웠는지 신랑이 왜 요즘은 요리를 안 하냐고 묻더군요. 퇴근하면 나도 피곤하고 하니 그냥 대충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신랑이 점점 짜증이 늘더군요. 근무 시간에 톡으로 제가 해줬던 음식 중에 뭐가 먹고 싶다, 오늘은 뭐 좀 해줘라 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대꾸 안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으로만 계속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사실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고통스럽기는 했어요. 신랑이 저에게 따지듯이 요리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맨날 시어머니한테 아들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는 사람 취급받는데 제가 하고 싶겠냐고 했더니 신랑 말이 참 어이없었습니다. 자기가 음식 잘해서 내가 잘 먹고 있다고 하면 엄마가 나한테 배신감 느낄까봐 대충 먹는다고 한 거지.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길래 며느리가 음식 잘해서 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산다면 기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들 잘 먹고 잘 사는 걸 질투하는 건 엄마 자격이 없는 거지. 설마 어머님이 그렇게 이상한 분이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남겨버린다고 뭐라 했잖아. 반찬도 자주 해주셔서 우리 부지런히 먹어야 해. 라고 하며 밥 먹고 씻고 잤어요. 그 뒤로 신랑이 어머님께 얘기해서 반찬을 해주지 말라고 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해서 가져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다 먹어갈 무렵에 신랑에게 이제부터 저녁은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비싼 돈 들여가면서 무슨 외식이냐고 하더군요. 둘이 살면 외식이 돈도 덜 들고 나도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쉬고 싶은데 음식 차리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별 말은 안 했지만 신랑 표정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녁은 밖에서 사 먹고 있습니다. 편하고 좋네요. 신랑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밥은 잘 해먹고 사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젠 안 하세요. 신랑이 요즘 들어 가끔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하지만 신랑이 하는 거 봐서 다시 하던가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 잘하는 것을 모르시니 시댁에 불려가서 음식할 일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살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번 사연은 반반 결혼이 아니라고 주제넘게 따지고 들던 예비 시누이가 쓰니님과 부모님께 응징을 당했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3달 뒤에 결혼식 날짜를 잡은 예신입니다. 얘랑과는 3살 차이가 나고 2년 연애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 달리기를 하다가 달리기가 너무 좋아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랑이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하다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데이트도 하고 운동도 함께 하고 둘 다 하프 마라톤에 열정을 쏟고 있어서 저희가 참가 신청을 한 마라톤 대회가 다가오면 함께 컨디션 관리도 하며 즐겁게 연애를 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예랑이와 저는 성격도 잘 맞지만 취미가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크게 부딪힌 일은 없었고 얘랑은 지금까지 모은 돈이 1억, 저는 7천 정도였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5천씩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돈으로 전세 알아봤어요. 완전한 반반은 아니지만 얘랑은 반반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문제를 제기하더군요. 시누이 될 사람은 저보다 어립니다. 회사 격리로 근무하고 있고요. 첫인상이 서글서글해 보이고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어서 참 좋았어요. 시누이를 1년 전쯤에 처음 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언니 언니 하면서 자기는 오빠밖에 없어서 언니가 정말 갖고 싶었다고 하며 저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저와 시누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저도 오빠 하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주는 시누이를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둘이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는데 얘랑이 질투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를 빼고 놀러 다닌다고 하며 볼멘 소리를 가끔 하곤 했는데 그 정도로 저와 시누이의 사이가 좋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많이 흐뭇해 하셨고 예비 시누이 앞에서 얘랑의 단점을 말하기도 했는데 시누이는 제 말에 맞장구 쳐주면서 때로는 얘랑에게 호통을 쳐주기도 했습니다. 시누이는 본인 오빠에게 저한테 잘하라 하면서 오빠한테 과분한 사람이니까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과분한 시누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면서 상견례하고 예물 예단 얘기가 나오면서 시누이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시누이가 나서서 불만을 제기한 것이 있었어요. 저와 얘랑이 모은 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오빠는 1억을 모았고 저는 7천을 모은 것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얘랑에게 한번 얘기했다며 저에게도 따로 얘기를 하길래 참 황당했습니다. 얘랑은 동생이 그런 것을 걸고 넘어지길래 나이도 자기가 더 많고 앞으로 맞벌이 계속할 것이니 반반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얘랑 본인이 오히려 적게 해가는 것이니 네가 그것에 대해 딴지를 걸 일이 아니다 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얘랑이 시누이에게 했다는 이 말도 얘랑이 저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시누이가 저에게 직접 대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와 둘이 만나서 밥을 먹으며 이 얘기를 하는데 어이없더라고요. 얘랑은 차가 없습니다. 저는 차가 있고요. 데이트할 때 제 차로 움직이고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저는 차가 있고 얘랑은 차가 없는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따질 일은 아니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시누이에게 차분하게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서운한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서운한 것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추세가 반반 결혼인데 언니가 3천을 적게 해오는 것이니까 자기 부모님은 2천만 원만 지원해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더니 제가 자기 부모님께 얘기해서 지원은 2천만 받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와 얘랑이 양가에 지원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예전부터 아들 장가 가면 보태주신다고 조금씩 모아 놓으신 돈이라며 5천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돈께서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지원을 해주신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누이에게 이런 전후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 돈 염치 없지만 감사히 받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지원해 주신 것이라고 했더니 시누이는 자기 부모님 노후 자금이 별로 없다. 그 돈은 오빠 기죽을까 걱정되어서 무리하시는 것 같다. 언니가 그 돈을 아예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2천만 받아라 하더군요. 내가 알던 시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개소리도 이런 신박한 개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연금이 25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셔도 어머님 앞으로 적지 않은 돈이 평생 나온다며 어머님께서 우리 노후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부모님 노후가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해서 결혼하면 얘랑과 양가에 매달 20씩 드리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되었거든요. 시누이에게 아가씨가 나서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했더니 부모님께 자기가 말씀 안 드리고 자기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오빠랑 언니 둘 다 얘기가 안 통해서 자기가 직접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시누이가 나에게 보여준 태도가 모두 가식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도 확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모은 돈은 그게 전부이지만 차 할부는 다 낸 것이고 오빠는 차가 없다. 앞으로 둘이 계속 맞벌이 할 것이고 우리가 조건을 보고 만난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오빠랑 나랑은 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 부모님과 오빠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고 솔직히 나도 빈정이 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반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보너스랑 이것저것 따지면 오빠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아가씨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것은 우리 쪽에서 따지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상한 소리로 우리 결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나도 시부모님과 꼭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도 시누이는 그놈의 반반 결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저도 확 짜증이 나서 시누이에게 혹시 부모님 돈이 오빠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부모님 돈에 눈독 들이다가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데 오빠 결혼식에 돈이 들어가니 그게 배 아파서 이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더니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진짜로 아니면 시부모님이 아가씨를 시켜서 이런 말을 하라고 시켰다는 것인데 시부모님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며 밥도 거의 못 먹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얘랑에게 이런 일 있었다고 하니 자기 동생 미쳤나 보다며 자기가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지가 왜 저에게 대놓고 말하냐며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시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대요. 시누이가 돈의 액수 가지고 저에게 따진 것이 혹시 부모님의 뜻이냐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당장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집에 들어온 시누이에게 네가 그딴 소리를 하고 다녔냐고 하시며 시누이를 때리려고 하셨는데 얘랑이 말리느라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어린애가 벌써부터 돈만 밝혀서 큰일이라고 하시며 너도 결혼할 때 너희 시댁에서 얼마를 지원하든 오빠랑 똑같이 5천 이외에는 안 해줄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오빠 결혼 잘못되면 다 네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당장 저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제 마음 풀어주지 못하면 내쫓아버릴 것이라고 하셨대요. 다음 날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등 떠밀려 전화한 듯 사과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분으로는 사과받고 싶지 않지만 시부모님 봐서 참고 사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전화하셔서 시누이가 아직 철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셔서 잘 얘기하고 통화 마무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자매처럼 지낼 것이 기대되던 시누이와 이런 일이 있고 나니 놀랍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지만 얘랑과 시부모님 믿고 결혼하려고 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남보다 못한 친정 식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하고 인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결혼 4년 차 임신 막달인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많고 저를 많이 위해주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제 친정은 할머니, 아버지,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못되게 굴었는데 이후에 남동생을 낳았지만 할머니의 시집살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땐 할머니가 엄마에게 못된 시집살이를 시킨 것이 딸을 낳아서라기보다 할머니는 그냥 못된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엄마는 집을 나갔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여러 여자와 동거하고 사귀고 하면서 사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거의 못 받고 살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주는 세뱃돈이나 가끔 친척들을 만나서 받는 용돈을 모아 학용품을 사고 그랬어요. 반면에 남동생은 아들이라고 할머니가 저 모르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느낀 것인데 아버지는 할머니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아버지는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고 본인 인생이, 본인 연애가, 본인 술값이 더 중요한 사람이 아버지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저희 아버지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만나던 여자분의 딸에게는 용돈으로 몇만 원씩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첫 월경을 시작했는데 생리대 살 돈조차 주지 않았던 무심한 아버지였습니다. 전부 다 열거하자면 너무 길어서 다 적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엄청난 차별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 저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돈을 빨리 모아서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어요. 돈을 모아서 집에서 나와 혼자 살게 되었고, 20대 초반에 현재 남편을 만나서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1억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우리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결혼에 지원해줄 돈도 없었지만, 그럴 마음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상견례를 얘기했지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지 몰라서 상견례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 예단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저희 고모들은 한복해달라, 이불해달라 등등 정말 거지들처럼 들러붙더군요. 양가 주고받는 것 없이 결혼할 것이라고 그냥 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더니 투덜투덜 대면서 결혼식에 오긴 하더라고요. 결국 축의금은 시댁에서 3배 넘게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후 친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살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친정에는 1년에 한 번 가는 정도이고 연락도 의무적으로만 하고 지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임신 막달입니다. 시부모님, 시동생, 시누이는 집안의 첫 손주, 첫 조카라며 너무 좋아해 주시고 조리원비, 병원비 등을 서로 내주겠다고 싸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아빠는 출가 외인의 자식이니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하고 할머니와 아빠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를 홀대했던 것은 다 지난 일이고, 결혼 후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 다 용서하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내 뱃속의 아이까지 홀대하는 듯한 말을 들으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 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1년에 몇 번 연락하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는데, 동거 중이던 여자와 헤어지고 집을 옮겨야 한다며 돈을 좀 달랍니다.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 많아서 돈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계속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더니 차를 바꾸게 돈을 달라, 또 거절하니 그럼 용돈이라도 좀 줘라 등등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같은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돈 얘기를 했다 합니다. 남편은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저에게 말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괜히 남편에게 화를 내게 되었네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냐고, 그걸 알면서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는 말에 알겠다는 말이 나오냐고 하며 화를 냈더니, 또 착하기만 한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바탕 울면서 남편에게 괜히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어렸을 때 그렇게 남의 자식 보듯 키워놓고는 이제 와서 나에게 돈을 요구하고 남편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를 이용해서 남편에게까지 돈을 요구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할머니와 아빠에 대한 분노가 삭혀지지가 않아 힘든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는지 할머니는 전화로 저에게 천하의 못된 년이라고 하더군요. 네 아빠가 어린 나이에 혼자 돼서 내가 널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는데도 네 아빠는 새끼라고 안 버리고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은혜도 모르냐? 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중간중간 정말 심한 욕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말을 비꼬면서 통화했어요. 차라리 나를 고아원에 보내지 그랬냐. 고아원에서 자란 것이 우리 집에서 용돈 한 번 못 받고 차별받으면서 자란 것보단 나을 것이다.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서 아들을 혼자 살게 만들더니 할머니는 아빠에게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자 만날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으로 아빠를 키운 것이 바로 할머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정신 나간 할머니를 내쫓았지 엄마가 집을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등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시부모님과 시동생, 시누이가 아이 태어나면 뭐 해줄지 생각해주는 사람들이라 나는 시댁에 사랑받으며 살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시댁이 가족이고 할머니와 아빠는 가족이 아니다. 못된 성질머리로 며느리 내쫓아서 아들과 손주들 불쌍하게 만든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시부모님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나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다. 우리 집안에는 할머니 같은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을 모두 망쳐놨다. 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할머니가 인생 망쳐놓은 아빠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더 이상 우린 가족이 아니니 연락하지 말아라.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동생이 걱정되지만 난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싫었던 할머니나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 다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너무 시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와 아빠에게 전화가 왔지만 안 받고 수신 차단해 버렸어요. 저와 남동생을 뒤로하고 집을 나간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고모들한테도 전화와 톡이 오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톡으로 은혜도 모르는 못된 년이라고 했습니다. 나 자랄 때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뻔히 보고 살았으면서 모른 채 해놓고는 결혼할 때 이것저것 요구하던 거지들이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하냐고 고모들이 괴롭혀서 집을 나가게 된 우리 엄마나 찾아서 효도하며 살겠다고 답장 보냈네요. 사실 엄마를 찾을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도 원망스럽기만 해요. 어쨌든 가족인데 인연을 끊어버리면 우울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울한 마음은 없고 그냥 시원하기만 합니다. 제가 못된 것인가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을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셨나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언과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께 다 털어놓고 싶지만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걱정 끼쳐드릴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가계부를 보자며 사소한 것으로 트집 잡던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참교육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1년 되었습니다. 나이는 30이고요. 아이는 아직 없고 서울에서 먼 지방에서 삽니다.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써볼게요. 저는 친정이 서울입니다. 시댁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 근처입니다. 가계부를 가지고 트집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던 시어머니와 한판 했어요. 친정에서 먼 곳에 사는 저에게 신랑도 편히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이혼을 불사하고 할 말 다 했습니다. 마찰이 있었던 것은 가계부에서 별것도 아닌 항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계부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사치 줄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받는 돈은 상여금과 인센티브 제외하고 세후 370 정도 됩니다. 제가 돈 관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세후 250 정도 법니다. 저희 둘이 합쳐서 600 좀 넘게 버네요. 거기서 대출 원금과 이자로 200만 원 나가고요. 빚을 빨리 갚고 치워버리자 해서 서로 100만 원씩 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갚아야 할 돈이 1000만 원도 채 안 남았네요. 공과금과 보험료, 핸드폰 요금 등은 제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갑니다. 이건 제가 내요. 남편보다 제가 수입이 더 많으니까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 돈이 매달 총 35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럼 저는 240, 남편은 150 정도 남잖아요. 거기서 적금으로 100만 원을 넣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출 다 갚고 나면 적금을 250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는 저 190, 남편 100 정도가 남습니다. 생활비, 식비 부분은 각자 20만 원씩 냅니다. 이 40만 원은 좀 남기도 해요. 시댁과 친정에 똑같이 용돈으로 30씩 드립니다. 남편이 타는 차는 기름값을 제가 주고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남편이 냅니다. 이후에 남는 돈은 남편이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라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술값, 담배값만큼 다른 곳에 쓰는 돈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제가 남편에게 10만 원씩 줍니다. 인센티브가 매달 20 정도 고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 언니와 형부는 커피 공장을 합니다. 매달 3만 원 정도씩 언니네 회사에서 만드는 커피를 사서 먹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신랑에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걱정하시는 것이라고 본인 엄마 감싸기를 하더군요. 결혼 전에 남편이 마마보이인가 하는 생각이 든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데이트 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자주 왔어요. 한 번 데이트 중일 때 몇 번씩 전화가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데이트할 때마다 최소 한 번은 왔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특별히 할 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몇 시에 들어오냐, 아니면 뭐 물어보시거나 하셨는데 몇 시에 들어오냐는 말이 통화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정식집이나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곳에 데이트 가면 우와, 여기 엄마 데리고 오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가끔 말하곤 했는데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사귀면서 남편에게 독립심을 갖도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남편도 하나둘 저를 따라와줘서 인연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은 결혼 전에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면 부모님께 비싼 선물도 사드리고 부모님과 비싼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 결혼하면 그렇게 하는 것들은 모두 나와 상의를 해서 해야 한다 했더니 결혼 날짜 잡은 이후부터 이런 것들을 저와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몇 번 있었던 시댁 경조사 비용도 저와 상의해서 제 의견에 따라 주었어요. 물론 저도 친정에 들어갈 돈은 남편과 꼭 상의를 했고요. 결혼 전에 효자 노릇을 하던 지방 경조사 비용을 얼마를 내던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결혼 후부터 부부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혼 전부터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혹시라도 결혼 후에 맹목적으로 본인 집을 챙기면 곤란하게 될 것 같기도 했고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계부를 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계부를 써왔던지라 시어머니께 안 그래도 가계부를 쓰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가계부 쓰는 사람 흔치 않다며 칭찬을 하시더니 가계부 좀 보자고 하시길래 저는 기분 좋게 보여드렸죠. 제 가계부를 살펴보시더니 사치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치하는 부분이 있나 생각하며 어떤 것을 가지고 사치라고 하셨냐 했더니 언니한테 커피를 주문해 먹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칭찬하시다가 그렇게 태도를 바꾸시는 시어머니에게 놀라서 별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치를 줄이라는 시어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게 무슨 사치냐 했더니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을까봐 걱정돼서 한 말씀일 거라고 시어머니를 변호해 주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커피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겠지. 내가 들은 말은 사치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했더니 계속 시어머니 비호하는 말만 하는 남편을 정말 남편보다 제가 훨씬 급여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저의 월수입 차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가계부에 분명 저와 남편의 월수입이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도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 하는 생각에 분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몇 번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계부를 보자고 하셨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한 달 전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가계부를 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안 보셔도 된다고 좋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사치를 아직도 하는지 봐야 해서 그래. 얼른 가져와 봐. 이러시는데 남편은 엄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언니네 회사에서 주문해 먹는 커피를 제가 너무 많이 먹을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사치를 하는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사치하지 않는다고 걱정 마시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사치를 하는지 어떤지는 직접 판단하신다고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저 사치 안 한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어머니 가계부에서 남편과 제 수입은 보셨냐고 여쭤봤어요. 봤다고 하시길래 내가 남편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생활비나 공과금 등 고정으로 나가는 돈 외에는 돈을 따로 관리하는데 왜 내가 돈 쓰는 것을 어머니가 관리하려 드냐고 했습니다. 돈 관리도 어른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라 하길래 제 돈 관리는 친정부모님도 관여하지 않던 것이니 어머니도 관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냐고 하시더군요. 이건 말대꾸가 아니라 어머니가 억지를 부리셔서 할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내 돈이 탐나시나 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훨씬 많이 버는데 이제부터 친정에 드리는 용돈을 2배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정에 들어가는 경조사비는 시댁에 들어가는 경조사비의 2배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는 돈이 내가 더 많으니 불만 없어야 한다고, 이게 불만이면 각자 돈 관리하다 헤어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어른이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시어머니께 그럼 용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땡땡씨보다 제가 돈 더 많이 버는 게 기분 상해서 시비 거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내가 버는 돈에 그렇게 눈독 들이시는 것을 보니 남편도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탐나서 결혼한 것은 아닌지 차차 알아보고 계속 같이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니들 잘 살라고 그런 것이지 본인은 니들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며 도망치듯 가시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시면 그냥 두실 일이지 며느리가 버는 돈을 탐내서야 되겠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니면 아니지 뭘 그렇게 당황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도망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 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이래도 엄마 비호할 것이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구박하듯이 말하고 있고요. 시어머니에게 실망한 것도 있지만 시어머니를 변호하듯 말하던 남편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할까봐 그런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생색도 좀 내려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에게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분이거나 제 돈을 탐내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겠어요. 지금은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있지만 더 지켜보고 태도가 다시 돌변하면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겠다 미련 없이 갈라서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로 적어봤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살아생전 받은 사랑을 떠올리며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적은 착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어느덧 6년 된 맞벌이 주부입니다. 나이는 35살이고 남편과는 2살 차이입니다. 항상 날 보면 웃어주고 기쁘게 맞아주셨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쓰네요. 자다가, 밥 먹다가, 일하다가도 생각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어머니. 과격한 성향의 남자라서 아무리 살갑게 다가와도 남편을 경계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저는 겁부터 먹었습니다. 이런 저를 다독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화도 내주셨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이런 어머니를 믿고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내 손에 물이 닿는 것조차 질색하셨습니다. 제사 때 다른 요리에 신경 쓰느라 정신없어서 산적을 다 태워버려도 오히려 내가 잘 살폈어야 했는데 당신 탓이라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셨던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를 닮아 아주버님과 시누이들도 시집살이의 시자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온갖 푸념을 어머니께 했더니 귀찮아 하시지 않고 날 부둥켜 안아주시며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거든 나한테 털어놓으라 하시던 시어머니. 이런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 명절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서 드렸더니 한사코 거절하시며 환불하라고 하시던 어머니께 고집부려 그 옷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 옷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당신이 만약 죽거든 이 옷을 입혀서 화장시켜달라 하셨던 시어머니.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하루 종일 펑펑 울었습니다. 첫째 임신 소식을 듣고 하늘로 날아갈 듯이 좋아하셨던 어머니. 내가 설거지 빨래라도 하면 항상 당신이 하겠다며 고집부리셨던 시어머니. 어느 날 배가 끊어질 듯 아파서 병원에 가니 예정일보다 아기가 빨리 나올 것 같다고 곧바로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곁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땀을 닦아주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셨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자연분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다 하시며 날 보며 웃고 울던 시어머니. 맞벌이를 해서 아기를 시어머니께 부탁드렸는데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안 하시고 우리 손자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 아들을 너무나 예뻐하셨던 시어머니. 남편이 가끔 왜 반찬이 항상 똑같냐고 나한테 투정을 부리면 어머니가 뒤에서 국자로 남편 머리를 때리시면서 이놈의 자식이 먹기 싫으면 네가 직접 차려 먹어 하시면서 남편에게 욕 한 바가지를 하시던 시어머니. 저녁에 TV를 보면서 웃는 나를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고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담쓰담 해주시더니 네가 내 자식들보다 10,000배 더 예쁘다 하는 말씀을 매일 해주셨던 시어머니. 둘째를 가졌다고 시어머니께 말하니 동공이 커지시면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얼싸 안아 주시면서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 내 기억 속 가장 끔찍한 일이었던 둘째가 유산되었다는 것을 펑펑 울면서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었니 아가야 하시면서 널 더 챙기지 못한 내 탓이다 하시던 시어머니. 제가 살면서 제일 잘했던 일은 이런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작년에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병명은 췌장암. 다른 암은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을 따지기도 하는데 췌장암은 5년까지도 어려워 3년 생존율을 따지기도 합니다. 어머니 몸속의 암을 발견했을 때는 4기였기에 수술도 불가능했던 어머니. 어머니가 아픈 것도 몰랐던 난 땅을 치고 펑펑 울면서 자책했습니다. 매일 병마와 싸우시느라 고통스러워 하시던 어머니를 보며 걸려도 내가 걸리지 왜 어머니가 걸렸나 하시면서 매일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실신했다 깨어나서 어머니를 부르면서 울부짖던 나를 신랑과 시누이가 와서 조심스레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화장하던 날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 사드린 옷을 입혀드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뵙고 싶었지만 뵙게 되면 기혈이 뒤집힐까 두려워 차마 뵙지 못했습니다. 화장 후 집에 들어와 어머니의 방과 물건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일기를 적으셨더군요. 처음 저를 만났던 날, 어쩜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를 만났지? 난 정말 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써놓으셨던 어머니. 저의 결혼식 날
어느 누구보다 네가 제일 빛났다. 부디 옛날의 아픔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속 제일 기억에 남는 한마디. 죽고 싶지 않다. 내가 죽으면 내 딸이 얼마나 슬퍼할까? 죽으면 가서 달래줄 수도 없는데 그게 제일 원통할 것 같다. 라고 써놓으셨던 어머니. 이 글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저를 며느리 삼아주시고 챙겨주셨던 어머니,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오랫동안 또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제가 먼저 어머니를 알아볼게요. 술김에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 적어봅니다. 이번 사연은 딸아이의 인형을 강탈해간 신우를 응징하고 신고할 것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외동딸을 키우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제가 퇴근 시간이 늦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꽤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랑 외벌이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둘째는 포기하고 아이 하나를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딸 둘이 있어요. 신우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이지만 엄마를 닮아 이기적이고 사촌 언니인 우리 딸을 자기들 하녀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희 딸아이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집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인형놀이를 하면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으로 인형과 인형집만 있어요. 가끔 딸아이가 인형을 놓아두는 방에 처음 보는 인형이 있어서 물어보면 친구가 내일도 올 것이라고 하며 두고 간 것이라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딸이 혼자 울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었냐고 했더니 고모가 자기 인형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신우가 7살, 5살 딸들을 데려와서 인형이 있는 방에서 인형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래된 것들은 놔두고 딸아이가 아끼는 새로 산 인형들만 가져간 것이었어요. 인형집 하나도 없어졌고요. 딸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고모가 동생들에게 양보하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속상해서 제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이를 달래주며 저도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신랑에게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신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신우는 연락도 없이 온 것이 불쾌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신우는 자기 딸들이 장난감 금방 질리니까 곧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그 얘기를 하는 사이에 신우 딸들은 인형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인형을 바닥에 내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딸아이는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 제가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신우에게 인형 못 주겠다고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깟 인형 몇 푼이나 한다고 자기 집에 와서 행패냐고 난리치더라고요. 신랑이 신우의 말을 무시하고 인형을 모았더니 신우가 인형집을 발로 차서 인형집 천장 부분이 깨졌습니다. 그걸 본 딸아이가 큰 소리로 울길래 신랑도 참지 못하고 신우이와 큰 소리가 오가며 싸우게 되었어요. 말싸움 중에 신우이가 우리 딸아이처럼 집구석에서 인형이나 가지고 노는 애들은 나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우리 아이는 정서발달이 안 될 것이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그 말에 신랑이 신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엄마의 뺨을 때렸으니 저는 신랑이 큰 실수를 한 건 아닌가 하며 떨고만 있었어요. 신우가 고소한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인형을 다 챙겨서 신우 집에서 나오려는데 신우는 계속 우리 딸아이에 대한 악담을 하더라고요. 저도 못 참겠어서 신우에게
도둑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네가 강도짓 한 것을 보고 자란 네 딸들이나 범죄자가 되지 않게 똑바로 살라고 했습니다. 신우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신우 남편에게 강도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것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신우는 그깟 인형 몇 개 가지고 자기가 무슨 강도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 없이 아이만 있는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싫다는데 아이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은 도둑질도 아니고 강도짓이라고 했더니 신우는 아이들 앞에서 자기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붓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신랑이 뺨 때린 것을 꼭 고소하라고요. 나도 네가 강도짓한 것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요. 아이만 있는 집에 들어와 강도짓을 한 것은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고요. 결국에는 인형 다 가지고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토이저러스 가서 딸아이에게 인형집 하나 사주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딸은 안정을 찾았고 저와 신랑은 평일에 고모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교육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는데 신랑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받고 있었는데 토요일에만 전화가 20통이 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웃긴 것이 신랑에게는 전화를 안 하고 저에게만 전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화도 나고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가 시어머니께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했나 봐요. 시어머니도 신우가 말했던 것처럼 그깟 인형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를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신우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이렇다 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냥 신우에게 준셈 치고 땡땡이에게 하나 더 사주면 될 것을 찾아가서까지 그걸 받아오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우는데도 아이 물건을 빼앗아간 것이 강도짓인 것을 모르시냐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신랑은 지금 월요일에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신우의 뺨 때린 것은 잘못이고 신우가 고소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은 받고 신우도 강도짓한 것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의 일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없을 때 아이 물건을 강도짓 해가고도 당당한 신우가 또 우리 없을 때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겁난다고 꼭 감옥에 가도록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신랑도 옆에서 통화 내용을 전부 들었습니다. 자기가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제가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했어야 했는데 제가 하도록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신랑과 얘기 끝에 월요일에 신우를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 말했던 것과 같이 진짜로 신우가 무슨 짓을 할지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신우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길래 뻔뻔하게 조카의 물건을 조카가 싫다고 우는 상황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신우에게 어떤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신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빌어도 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고할 생각이에요. 나중에 다시 후기 보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맞벌이인데 아내가 독박 가사를 하게 해놓고 아이를 낳자고 요구하던 신랑과 시모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이혼할 예정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한판하고 친정에 와서 글을 씁니다. 신랑 같은 이기적인 사람과 결혼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시어머니도 똑같은 것 같아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누구 잘못이 더 큰지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신랑과 결혼한 지 1년 조금 안 되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신랑은 저에게 맞벌이는 필수라고 했고 신혼집 구할 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랑에게 당연히 나도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이라고 말했고 대신 가사일은 정확히 분담하자고 했습니다. 식사 차리기, 설거지,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을 서로 반반에 가깝게 분담해서 하기로 했어요. 신랑과 저는 벌이도 비슷하고 출퇴근 시간도 비슷합니다.
7시 조금 넘어서 나가고 퇴근은 제가 30분 정도 집에 먼저 들어오는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이 신랑은 지금까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하고 다음에 몸이 안 좋아, 피곤해, 너무 배불러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등의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 보면 결국 신랑이 할 일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1년 가까이 하다 보니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포기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면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혼자 집안일을 다 하다 보니 제가 신랑에게 짜증을 가끔 내는데 그럴 때는 가끔 청소기 한번 돌려주는 것이 끝입니다. 얼마 전에 신랑이 저에게 이제 대출도 거의 다 갚았으니 아이 계획을 세워보자고 하더군요. 신랑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지금 가사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까지 추가가 될 것이 뻔히 보인다고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혼자 중얼중얼거리더니 아이 태어나면 자기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냐고 걱정 말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결혼 전에는 집안일 반반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집안일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더니 신랑이 저보고 너 진짜로 꽉 막혔다. 다른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산다. 이세 거부도 이혼 사유인 것은 알고 이러는 것이냐. 엄청 뭐라 했어요. 저도 지지 않고 신랑에게 다른 집 남자들은 맞벌이 하면 집안일 자기가 더 하려고 하고 외벌이라 해도 주말에 집안일 도와주려 하는 집이 더 많다. 너처럼 이기적인 남편 요즘 세상에 드물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의 이기심을 닮을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신랑은 아이를 안 가지려면 결혼은 왜 했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정 아이를 원하면 6개월간 집에서 할 일을 미루지도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할 일을 제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더 이상 받아칠 말은 없는지 씩씩대기만 했습니다. 신랑 더 열받으라고 네 말대로 맞벌이 하면서 독박으로 가사와 육아를 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비정상이고 아내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는 아냐고 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남편의 제2의 젊은 엄마인 줄 아냐고 했어요. 엄마처럼 평생을 자기 챙겨달라고 하는 남자가 아빠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이를 갖자고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신랑은 문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1년을 저런 이기적인 사람을 참고 살아준 것이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랑보다 소득이 적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정말 짜증나고 1년간 독박으로 가사일 다 했던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도 가사일 안 했어요. 신랑은 삐진 것처럼 말도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만 하다가 자고 출근했습니다. 저도 퇴근길에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2주간 그렇게 살다가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오시더니 아이를 안 낳겠다고 했다던데 사실이냐 묻더라고요. 지금부터 어머니 하시는 말씀 녹음하겠다고 했어요. 마음대로 하라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아이 안 갖겠다고 했다 말했더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냐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동안 신랑과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 시어머니는 불리해지니까 제 말을 끊으려고 하시더군요. 끝까지 들으시라고 하면서 전부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봤자 신랑처럼 못돼 먹은 아이로 자랄 것이 뻔한데 저는 그 꼴 못 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맞벌이하는 여자들 집안일 다 하고도 잘 살았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못하니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런 식인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럼 내가 나가겠다고 나는 편들어줄 부모 형제도 없는 줄 아시냐고 하며 옷만 챙겨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신랑이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았습니다.
신랑은 문자로 아이 안 낳는 것이 이혼 사유인 것은 제대로 알고 있냐고 빈정대듯이 말하더라고요. 답장에 개소리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 약속한 것을 먼저 어긴 것이 너고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나를 괴롭힌 것이 더 큰 이혼 사유라고 답장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말도 안 되는 강요를 할 때 네가 결혼 전에 약속한 가사일 하나도 하지 않은 것,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며 나에게 말한 것 등 전부 녹음돼 있는데도 그딴 소리가 나오냐는 말도 답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에게 분명 대화 내용 녹음한다고 말했고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 녹음된 내용은 확실하게 법적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사실 다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그럼 미친놈과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신랑이 이런 이상한 인간이라는 것을 못 알아보고 결혼을 했으니 누굴 탓할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즘에도 신랑이 말한 것처럼 맞벌이 하면서 독박가사 하는 아내분들이 많은가요? 제가 아이를 낳으려면 신랑에게 가사 분담을 똑바로 하라고 요구한 것이 너무한 것인가요? 신랑이 잘못했다고 아무리 빌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문자를 보내니 신랑에게 오만정 다 떨어집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며 적었습니다. 신랑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이혼할 생각이에요. 거부하면 소송으로라도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복잡한 마음으로 적은 글이라 오타나 문맥이 안 맞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마른 체질인 신랑 잘 먹이라고 잔소리하던 시어른에게 사이다 팩트 폭행을 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아이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현재는 아이가 어려서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돈은 별로 안 되지만 재택근무로 조금이나마 돈 벌고 있습니다. 신랑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데 시댁 어른들이 저만 잡아서 얼마 전에 큰아버님께 하고 싶던 말들 다 해버렸습니다. 시원하네요. 신랑과는 연애만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신랑은 몸무게가 변한 적이 없어요. 신랑도 살 한번 쪄보고 싶다고 살찌는 약도 먹어보고 운동으로 살찌우고 싶다며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먹기도 했습니다. 자기 전에 먹기도 하고 군것질도 수시로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신랑은 연애 기간 10년, 결혼 후 5년간 단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부럽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이 찌고 싶다는 일념으로 살면서 몸무게 1, 2kg 늘면 희망을 갖다가도 1kg라도 빠지면 무지 속상해하는 삶을 사는 신랑, 좀 짠하기도 합니다. 신랑은 고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신랑이 좋아하기도 하고 살 좀 찌라고 제가 매일 저녁 고기를 먹여요. 삼겹살, 항정살, 등심 같은 고기 중에서도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신랑이 좋아합니다. 저녁을 좀 일찍 먹은 날에는 족발, 치킨 등을 야식으로 먹는 날도 많아요. 외식을 하더라도 항상 고깃집을 갔고 신랑은 매번 2인분 이상을 먹는 사람입니다. 큰아버님과 고모님들은 저만 보면 신랑 좀 먹이라고 심하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웃긴 것은 신랑 어릴 때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돈 없어서 굶을 적도 있던 때에 나 몰라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랑은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님 손에서 자라다가 고등학생 때 할머님도 돌아가시고 혼자 산 고아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에요. 큰아빠와 고모들이 있었지만 금전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신랑 친척들 경조사에 참석 안 하고 싶은데 신랑이 가고 싶어 하니 가는 것이었어요. 신랑은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2그릇씩 먹고 밥 먹고 나면 빵이나 과자 같은 군것질거리도 잘 먹고 수시로 먹을 것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어른들이 저만 보면 신랑 살 좀 찌우라고 너만 아이들이랑 잘 먹어서 살찌냐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시댁 경조사에 안 간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찌라고 신랑 계속 먹이고 그랬어요. 더 먹이라는 소리,
당신 살 안 찌는 것이 내 잘못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당신을 사육시킬 것이라고 하며 열심히 먹였습니다. 진짜 조카 며느리 살 빠진 것은 안 보이고 당신들 조카 마른 것만 보이는지 너 혼자만 뭘 그렇게 챙겨 먹냐는데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신랑이 밥 다 먹고 배부르다고 해도 저는 살쪄야 한다면서 내 밥까지 덜어주고 당신이 살이 안 찌니까 내가 욕먹잖아 이랬더니 신랑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 정말 알아서 먹을 것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댁 경조사에만 다녀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만약 다음에 또 같은 소리 들으면 받아칠 사이다 발언 같은 것은 없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매번 시어른들 만나면 더 먹이라고 고기 좀 사다 먹이라고 하는 말씀 듣고 매일 고기 먹여요. 근데 안 찌는 걸 어떡해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른들은 제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시고 당신들 할 말만 했습니다. 당신들 조카 살 빠진 것만 보이고 저는 집에서 아이랑 둘이서만 집어먹고 살찐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살 빠졌고 심지어 아이도 살 빠졌는데 매번 신랑 좀 먹이라는 그 말을 들으니 짜증나고 신랑 어릴 때 힘들게 살던 시절에 무슨 책임이라도 져야 할까봐 전화 한 통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챙기는 척하는 것이 기분 나쁘기도 했습니다. 저 애 낳고 키우면서 재택근무하면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인데 신랑이 벌어오는 돈으로 아이와 저만 호의호식한다는 식으로 말하니 정말 제가 안 미친 것이 다행이죠. 신랑이 뼈와 가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몸에 장근육들 있어요. 자기 말로는 근육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워낙 피하 지방이 없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근육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자기 배에 왕자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백가죽에 지방이 없어서 라인이 드러나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신랑 말라서 그런지 옷태는 좀 나요. 키만 컸어도 모델할 수 있을 만큼 비율 좋고요. 아, 얼굴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닌데. 쓰다 보니 신랑 못생기고 키 작고 마른 사람이네요. 그래도 저는 듬직한 신랑이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사촌 결혼식이라 참석했어요. 신랑 외가 친가 어른들 전부 저만 보면 신랑 말랐다는 말씀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 그날 신랑 살찌우라는 얘기를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신랑 힘 돼준다고 될 수 있으면 시댁 경조사에 참석해 주시는데요. 그 결혼식에 저희 친정엄마도 가셨는데 큰어머니께서 엄마한테 신랑 좀 신경 써달라고 너무 말라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매일 고기 먹이는데도 안 찐다고 체질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큰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데 큰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다음에 볼 때도 땡땡이 살 안 쪘으면 혼날 줄 알아라. 그래서 제가 예? 했더니 남편 살 안 찌는 건 마누라가 혼나야 하는 거야. 이러시는데 화가 나다 못해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 아빠가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서 키도 크지 않고 살도 안 찌나 봐요. 그런데 큰아버님이랑 고모님들 그때는 거들떠도 안 보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관심 갖는 척 하세요? 했더니 큰아버님 놀라신 표정으로 어버버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어린 아들이 어려워서 굶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거들떠도 안 보는 형과 누나들을 보며 얼마나 원망했겠냐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을 때 신랑은 무슨 구경난 것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큰아버님은 음식 가지러 가셔서 한참 있다 오셨어요. 그 자리 피하고 싶으셨겠죠. 제가 큰아버님께 그때는 외면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애아빠 고기 좀 사 먹이게 용돈 좀 달라 했습니다. 묵묵히 식사만 하시는 큰아버님의 반응이 재밌어서 우울한 척하면서 조카 어렸을 때 좀 신경 써주지 그랬냐고, 할머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굶고 사는 조카 굶지는 않게 좀 해주시지 그러셨냐고, 그때 못 먹어서 신랑이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것 같아 가엾다고 원망하듯 말했어요.
제 말에 큰아버님 도망가셨습니다. 신랑은 이제 시댁 경조사 안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제가 큰아버님께 날린 팩트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에 정말 실망했다며 안 보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님들께도 큰아버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똑같이 말씀드려야 하는데 어쩌죠?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큰아버님이 어떻게 나오실지도 궁금한데 어쩌죠? 고모님들도 신랑 어렸을 때 외면하던 나쁜 인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시댁 경조사에 가지 말자고 해야 하는지 생각 중입니다. 글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후기 보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본인 엄마에게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계룡남 예랑과 파혼을 했다는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예비 신부였던 이제는 노처녀인 여자입니다. 평생 함께할 배우자 고르는 것은 학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허영심에 가까울 정도의 제 자만을 후회하면서 이 글을 보냅니다. 이제라도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많은 욕 부탁드려요. 저는 소위 말하는 사짜 직업을 가진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도 같은 직업이고요. 얘랑은 계룡남이었어요. 외모가 연예인급이고 좀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짠돌이였지만 순수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직업의 계룡남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배우자를 고를 때 많은 것을 재고 따지고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랑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괜찮게 생각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강남 중산층인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는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빠가 저를 많이 예뻐하세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제가 엄친딸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아빠는 자식이 2명밖에 없어서 만약 저나 제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집을 해올 능력이 안 되면 딸 부부가 집 때문에 신경 쓰는 일 없도록 해주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직장이 어디가 됐던 미래에 태어날 아빠의 손주들 교육을 위해서 강남권에 아파트 한 채를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무리 고소득 전문직이라도 기반 없이 시작한다면 아이 키우면서 강남권 아파트를 마련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예비신랑 부모님은 무직이시고 예비신랑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매달 150 정도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시니 내 부모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아버지와 극도로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고 어머니를 애절하게 생각하는 아들이었어요. 결혼을 함에 있어서 남자가 재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집, 살림 모두 해가는 것이었고 예비신랑은 결혼 전에 모은 돈을 대부분 시댁 빚을 갚는 것에 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랑이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 상태였어요. 집과 살림을 저희 부모님이 모두 해주시는 상황에서 평생 시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를 고스펙이어도 여자들은 나이가 차면 같은 직업 가진 남자 만나기 힘들다며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상견례 전에 예비신랑의 부모님들을 뵈었습니다. 살고 계신 집이 너무 작으니 음식점에서 식사나 하며 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아버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 내내 저에게 말 한마디 안 거셨습니다. 예비신랑하고만 대화하고 웃으시고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느낀 것이 평생 이 남자를 어머니와 나눠 가져야 하겠구나 였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남편 역할을 하는 아들로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예비신랑도 어머니만 챙기고 저는 무시하더군요. 예비신랑은 보수적이고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아버님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에게 결혼 전이라도 예비신랑 사는 원룸에 가서 다림질도 좀 해놓고 이것저것 살림도 좀 돌봐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웃으면서 결혼하면 잘 챙기겠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 혼수나 결혼 준비에 대한 말씀은 두 분 모두 일절 없으셨고요. 고맙다는 말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예비신랑 부모님이 그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서운하더라고요. 예비신랑 부모님을 뵙고 나서 머리가 참 많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좋아해서 진행하는 결혼인 것은 맞는데 나중을 생각해 보니 사랑의 기한이 끝나고 현실의 결혼 생활과 제가 마주했을 때 이 남자와의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처음과 달라진 저의 태도를 보며 나를 배신자로 몰고 갈지도 모를 미래의 남편의 모습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과 헤어지면 더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날 것 같은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의 부모님을 만나고 일주일 뒤에 예비신랑과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느낀 것들을 예비신랑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제 얘기를 듣던 예비신랑도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결혼 전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협의점을 찾은 후에 결혼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제 마음을 모두 얘기하려 했습니다. 예비신랑이 어머님에게 너무 충성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 예비신랑은 제 얘기를 가로막고 1년에 몇 번 안 보는 분이니 저에게 감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신랑 하는 말이 어머니 앞에서는 낮은 자세로 처신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확 떠나게 되더군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를 눈물의 세월을 보내며 키운 분이시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키운 분이시면 자기가 그렇게 처신하면 되지 꼭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식으로 저를 답답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부모님께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사위는 사위이지 뭘 묻냐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집과 살림 모두 해주고 그것들과 내가 함께 버는 돈을 기반으로 자기 부모님께 생활비도 넉넉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가 우리 부모님께 낮은 자세로 대하고 나는 자기 부모님께 꼿꼿한 자세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남자랑 여자가 같냐는 말이 나오더군요. 이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자기와 부모님이 소중하고 나와 내 부모님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더니 말이 안 통한다면서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신랑은 그 나이에 자기만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또 한 번 확 떠나더군요. 자기만한 스펙과 외모를 가진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더니 예비 신랑은 그런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하면서 저를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너희 집이 돈은 많지만 그 외에 뭐가 있냐고 하더군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 같다고. 내가 결혼을 결정할 때 내 가정, 내 남편을 원했어야 했는데 허우대 좋고 직업 좋은 액세서리를 원한 것이 잘못인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는 스펙 좋고 인물은 좋지만 아내를 자기 어머니 앞에서 하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청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능력 없는 아버지, 힘들게 사시면서 한풀이를 못하고 살아오신 어머니를 보며 자란 것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이기는 하겠지만 자기가 집안에서만 갇혀 지낸 것이 아닌데 그런 정신을 가진 것은 환경만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어요. 곱게 자란 딸들이 남자 잘 못 고른다는 말을 들으며 친척들에게 기죽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부모님께 죄송할 것 같아서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 나이를 자꾸 얘기하는데 내 직업과 우리 집의 경제력은 내 나이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다고 했더니 예비신랑이 그렇게 위안 삼을 수도 있지. 이러더군요. 그럼 자기는
직업이 좋다고 해도 그 돈벌이로 부모님이 쓰시는 비용 대가면서 살면 내가 해올 예정이었던 집 한 채 평생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했습니다. 부모님 돈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이 말은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예비 신랑이 제 나이를 약점 삼아 깐족거리고 비웃길래 저도 예비 신랑의 약점 가지고 한 소리였죠. 시부모님께 하녀 대접 받으면서 자기와 함께 살 사람 찾아보라고 했어요. 있는 집 없는 집을 떠나서 요즘에는 그런 여자 찾을 수도 없겠지만 있다 해도 결혼 생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설사 부잣집 딸과 결혼하더라도 여자의 부모님이 해주신 재산은 몇십 년을 살지 않는 이상은 남편이랑 상관없는 재산이니 쓸데없는 욕심은 안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우리 부모님 재산이 탐나서 결혼 전에 나를 휘어잡으려고 한 것이라면 그런 욕심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고생해서 사업체 이루신 분들이고 어느 누구도 고생해서 번 돈을 아무에게나 퍼주는 법은 없으니 나중에 정말 운 좋아서 부잣집 딸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거든 자기 부모님과 함께 아주 낮은 자세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부모님 재산에 욕심도 없고 내 직업 가질 수 있도록 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슷한 마음가짐 가진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모두 설명드렸는데 아빠는 별 말씀 안 하시고 엄마는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은 전 남친이 되었고 저는 예비 신부에서 노처녀로 돌아왔네요. 아쉽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홀가분한 마음에 집중하려 노력 중이고요. 잘난 척 재수없다고 저를 욕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살짝 걱정은 되지만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노처녀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오빠를 무시하는 시누이들과 며느리 고유재산을 노리던 시모를 응징하고 시원하게 인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댁에서 호구 역할을 하던 남편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엄마와 동생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온 남편이 시댁과 연 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진작에 그랬으면 좋았으련만 무슨 미련이 있다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는지 신랑이 가엾고 또 가엾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보태주신 것 없습니다. 남편도 거의 무일푼으로 저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외아들이고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동생들을 많이 도와줬다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며 한참 놀고 싶은 나이에 놀지도 못하면서 집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자기 동생들 둘 다 자기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은 나쁘지만 신랑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대접도 못 받으면서 엄마와 동생들에게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며 20대를 보낸 남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호구 등신으로 생각될지 몰라도 저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그렇게 살아온 마음 여린 남편이 측은하기만 합니다. 큰 시누이는 결혼을 2번 하고 2번 이혼했습니다. 2번째 이혼 후에도 동거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몇 년째 남의 돈 떼먹고 도망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 돈도 빌려가서 안 주고 있는 돈도 좀 있습니다. 큰 신우가 남편을 무시하며 말하는 것을 저에게까지 여러 번 했는데 그 새끼 그냥 밟아버려. 우리한테는 꼼짝도 못하던 새끼가? 이러길래 오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네는 원래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신랑이 직장도 알아봐 준 적이 있는 동생인데 이렇게 배은망덕을 넘어서 오빠를 무시까지 하니 저도 함께 무시당하는 것 같고 기분 참 더러웠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결혼하고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무슨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도 열심히 사는 것은 인정해 줄 만하지만 오빠인 제 남편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유식했다고 얼마나 배운 척을 하든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니 좀 오버를 할 수 있다고 칠 수도 있는데 오빠 무식하다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시누이는 대화 중에 영어를 쓰는데 스펠링을 틀리게 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같은 영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 대화 중에 한 단어를 영어로 말하는 이상한 문장으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임포턴트한 것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문장에 영어를 끼워 넣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오빠인 제 남편을 오빠라고 하지 않고 걔라고 그랬어요. 저희 남편도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니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우리 집에서는 나밖에 머리 좋은 사람 없어. 이러더니 오빠를 엄청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이런 식으로 오빠를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속상하고 묵묵히 가정을 위해 일하고 사는 나와 내 아이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남편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있는 것이 답답하기도 해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하소연했더니 시어머니는 고작 한다는 말씀이 그럼 좀 어떠니? 동생들한테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새끼가 지 마누라가 대접 좀 해준다고 기어오르고 싶은가 보지? 지가 부모 형제밖에 없다는 걸 몰라? 지 마누라한테 지 부모 형제를 욕해?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신랑에게 한 만행들이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밖에서 나와서 들여온 자식인가도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찌되었든 내 남편이 부모 형제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며 사는 것이 속상하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더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중에 시어머니가 제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작은 상가를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모으고 모아서 대출 조금 끼고 사게 된 상가인데 남편과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되는 것인지 시어머니가 알아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시댁 식구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결혼 전부터 알아봤대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런 것 때문에 저와 결혼한 것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의심되면 친정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상가를 팔아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 상가 부모님 드리라고 자기는 욕심 없다고 하며 저와 아이에게 너무 잘해주고 항상 자기보다 저와 아이가 먼저인 사람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남편이 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엄마라는 사람에게도 자식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며느리 재산에 욕심을 내고 있으니 정말 못 견디게 화가 났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그 전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말도 조금씩 하는데 아이도 있는 데서 시누이들이 저희 남편에게 야, 너 하면서 무시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시누이들에게 아이도 듣는데 그렇게 오빠에게 야, 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가 울어서 제가 안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 남편이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집에서 난리를 치냐고 소리를 지르시고 정말 화가 나는데 아이를 안고 있어서 큰 소리도 못 내겠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에게 소리 지르며 미쳐 날뛰는 시누이들을 남편이 뺨을 몇 대씩 때리고 소리 질렀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눈 돌아간 것 같으니까 겁먹었나 보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제 이 집 아들 노릇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하더니 시누이들에게 니년들 내가 그렇게 먹고 살 길까지 마련해 준 사람인데 어떻게 니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 지르더니 저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고 연을 끊어야 시원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결혼 전부터 내 상가에 욕심내온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그래? 이러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큰 시누이가요. 작은 시누이가요. 라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시어머니가 딴소리 하려 하길래 이상한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사기나 처먹고 다니는 딸들한테 나중에 버림받고 잘 살아보시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가면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갈 것이라고 했어요. 신랑도 시어머니에게 땡땡 엄마 안 만났으면 자기가 평생 호구로 살아온 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 뻔했다고 하더니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이니 저 미친 것들하고 잘 살아보시라고 하고 짐 챙겨서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아이 잘 때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제 부모 형제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집에 자기가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아이 보여주기 부끄러운 사람들과 평생 안 보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악의 소굴 같은 곳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한잔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우울해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더 밝아진 모습이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전화가 자꾸 와서 전화번호를 바꾸려는 생각도 해봤지만 남편도 저도 전화번호를 바꾸면 일적으로 너무 복잡할 일이 많아서 그냥 시댁 식구들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시누이 둘이서 저희에게 악담하는 문자를 번갈아 가면서 보내네요. 곧 이사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결혼식 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힘든 기간이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짠돌이 얘랑이 예물로 쓰니님을 시험하길래 사이다를 날리고 파혼을 선언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예신입니다. 얘랑과 예물 보러 갔다가 너무 황당하고 치욕스러워서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려 합니다. 인생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봐요.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얘랑은 30대 초반이고 1인 사업자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애 3년간 선물이라고는 첫 생일에 옷 한 벌, 두 번째 생일에 지갑 하나, 이렇게 딱 2번 받아봤습니다. 저는 얘랑에게 생일 때에는 물론 자잘한 것들 많이 선물했고요. 얘랑은 소소한 선물 센스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입니다. 짠돌이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믿음이 가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식장은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싼 곳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성대한 결혼식이 로망이었지만 얘랑과 함께 예식장을 알아보다가 1시간도 안 되는 결혼식에 1,000만 원을 쓰는 것이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랑과 상의 끝에 싼 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신행도 자동차 렌트해서 며칠 동안 국내를 돌기로 했고요. 신행은 저도 얘랑도 여행에 별 관심이 없어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식장과 신행을 이렇게 하는 대신에 얘랑이 예물은 좋은 것을 하자며 500만 원가량 생각하라고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만나면 반지 잘 알아보고 있냐고 묻곤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예물 보러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갔어요. 제가 생각한 반지는 명품 브랜드였는데 가격을 알아보니 200 정도 되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은 귀금속 상가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생략할 마음이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반지를 실물로 보니까 가격만큼은 안 돼 보이긴 했는데 얘랑이 반지 하나 보더니 바로 백화점에서 나와서 택시 타고 귀금속 상가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귀금속 상가를 돌아다니며 발품 팔아서 삼부 다이아 반지, 큐빅 목걸이, 귀걸이, 팔찌를 300 정도에 계약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명품은 이름값이다 뭐다 하더니만 까르띠에 짝퉁을 결혼반지로 고른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기분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디자인이나 다이아는 비슷해서 그냥 마음에 드는 다이아 반지 싸게 구입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귀금속 상가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다음날 이체하기로 한 다음 차를 가지러 백화점으로 갔어요.
주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주차비 많이 나왔겠다며 뭐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얘랑이 가방을 하나 사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한 말인데 깜짝 놀라서 왜? 오빠 미쳤어? 막 이러면서 진심이냐고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진짜라고 하길래 짠돌이인 얘랑이 결혼 날짜도 잡고 해서 내 사람이다 생각하니 좀 쓰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이 나서 명품 매장으로 갔어요. 한편으로는 오빠 오늘 돈 많이 썼잖아. 괜찮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 신이 났습니다. 양심상 샤넬 매장은 안 가고 다른 명품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2, 300짜리는 생각도 안 했고 100 안쪽으로 클러치나 생각하고 둘러보며 얘랑도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봐주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는데 그 순간 얘랑이 갑자기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하더라고요. 장난치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얘랑이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다며 저를 에스컬레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웠어요. 솔직히 가방이나 클러치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얘랑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차에서 얘랑에게 왜 이랬다 저랬다 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통장 잔고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얘랑은 글쎄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했다고 하더군요. 얘랑이 또 하는 말이 오늘은 예물 해줬으니까 됐다고 가방은 다음에 사달라고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돈 아껴서 잘 살자 하는 말을 기대했었다고 하면서요. 내가 사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100만 원으로 나를 떠봤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예물 300에 가방까지 바란 제가 나쁜 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예물 봤으니까 가방은 다음에 사주고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이랬어야 얘랑의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었나요? 참고로 양가 도움 일체 없고 집도 전세대출 최대한 받아서 장만하는 것이고 시댁에서는 체면상 친척들에게 이불은 해야 한다고 해서 이불 11채 했고 저희 집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얘랑 반지 빼면 250도 안 되는 예물 받으면서 하는 이 결혼 꼭 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창피하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물 가방 2, 300짜리 받는 사람도 많다.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았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시험도 했겠다. 결정도 오빠가 하면 되겠네. 사람 간 봐서 명품 밝히는 인간 만드니까 좋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화를 낼 사람이 누구인데 자기가 기분 상한 표정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래서 저 결혼 엎을 생각으로 지금까지 쌓인 말들 다 해버렸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예식장 신혼여행은 가장 싼 곳으로 했고 집값은 거의 대출이고 예물 반지는 오빠 말로만 비싼 것으로 하라고 하고는 결국 이미테이션 반지이고 가방도 사줄 것처럼 골라보라 하더니 날 시험한 것이었고 그런 사람이 예단 요구할 것은 다 요구했다. 오빤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는 정작 해준 것은 없으면서 나를 사치하는 여자인지 시험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막 쏘아붙였어요. 변명이든 뭐든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표정으로 운전만 하고 있더라고요. 더 화가 나서 나 남편에게 이런 대접 받고 살고 싶지 않다. 오빠가 결혼 전부터 이런 식인데 결혼해봐라. 돈 벌어다 줄 때마다 나를 간보고 눈치 보게 만들지 않겠냐. 사람 일은 몰라서 아이 낳고 내가 전업이 될 수도 있는데 아이랑 살면서 생활비 모자른 듯하게 주고도 남을 사람인데 아이와 내가 비참하게 될 것 같아. 이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랑은 갑자기 말 진짜 그렇게 할래?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못할 말 했냐고. 나 당장 여기서 내려달라고. 우린 여기서 끝이라고 하고 차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그날부터 얘랑에게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라고 문자 보냈어요. 부모님께도 다 얘기했고 아빠도 화가 많이 나셔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고 엄마는 화는 안 내셨지만 그런 결혼하면 엄마 많이 속상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3년이라는 연애 기간이 있어서 조금 흔들리기도 하는데 제가 정신 차리도록 무슨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대접 받으면서 결혼하는 것은 정말 아닌 거죠. 친구들에게는 진짜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분들께 하소연합니다. 인생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철없는 남편의 시집살이를 시어머니께서 철저하게 짓밟아 놓으셨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 3년 차, 임신 8개월을 지나 막달이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뱃속에서 자기 존재를 알리는 아이가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참 귀엽네요. 남편과는 3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둘 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둘이 함께 벌어서 모자라지 않게 살자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초반에 남편과 싸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가사 분담이었습니다. 맞벌이인데도 남편은 제가 좀 더 일찍 퇴근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연봉도 비슷한데 왜 나만 집안일을 해야 하냐고 따지게 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가사 분담이 아니면 싸울 일도 그닥 없었습니다. 시집살이 시키는 시댁 식구도 없고 남편이 약간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술도 잘 안 마시고 검소하고 성실합니다. 시부모님은 꽤 무뚝뚝한 이미지였습니다. 가까이 살았지만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전혀 터치가 없으셨어요. 저희가 주말에 찾아뵈면 왔나보다 하시고 명절 음식을 하러 가도 왔나보다 하는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하면 될 일이었는데 제가 하도 시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괜히 긴장하고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시어머니 때문에 괜히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사 분담으로 남편과 싸우고 싸우다 지쳐갈 무렵부터 남편도 어느 정도 가사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잠시였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남편이 가사를 다시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둘이 사는데 임신 중이라도 충분히 가사는 저 혼자도 할 수 있었죠.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에 시아버지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시더니 집 근처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하루 근무 시간은 5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살림을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것이 눈치로 다 보이는데 잔소리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알바로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을 생활비에 보태라고 하시며 주셔서 어머니 용돈으로 쓰시라고 거절했지만 한사코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따로 통장에 넣어두고 있고요. 어머님은 청소와 빨래는 나서서 하시려고 하고 요리와 설거지는 제 살림이라고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웃긴 것이 남편은 혼자 이런 집안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겼나 봐요. 언제 한번 남편이 저에게 엄마가 일도 하시고 돈도 주시는데 집안일도 해야겠냐며 저보고 네가 다 하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제가 다 하는 것이 마음 편해요. 시어머니께서 청소를 하시거나 빨래를 개거나 하시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하시겠다고 하시고 저는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이제는 오래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차요. 그래서 집안일 도와주시는 시어머니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빨래를 개고 계셨어요. 제가 국을 끓이다가 도저히 맛이 나지를 않아서 어머니, 국간 좀 봐주세요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넌 집에서 시어머니 부려먹다가 이젠 국도 끓여달라고 하냐고 하더니 네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하는 건 도대체 뭐냐고 TV 위에 먼지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앞이라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에라이 미친놈아 하시면서 개어놓은 빨래를 남편한테 막 집어던지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 집에서 놀고 먹어? 그럼 네 애미는 30년을 집에서 놀고 먹었냐? 이놈 새끼가 지 애비 닮아서는 너도 네 애비처럼 다 늙어서 혼자 밥 처먹고 싶냐? 이 싹수 없는 놈의 새끼.
이렇게 막 욕을 퍼부으시며 빨래를 집어던지시다가 내가 왜 네 애비 안 쫓아가고 여기 있는 줄 모르냐? 눈치가 좀 있어봐라 이놈 새끼야. 이러시고는 씩씩거리시면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국간을 봐주시더니 다진 마늘 좀 넣으면 될 것 같다 하시고 식탁 위에 있던 물티슈를 팍 집어던지시더니 집에 먼지 앉은 거 있으면 네가 다 닦어! 이러셨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고 시원스러운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며 식사를 차리는데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밥 먹는 내내 저희 시어머니 남편 째려보시고 눈치 보며 밥 먹던 남편은 밥 다 먹고 결국 청소기까지 한번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계속 욕을 퍼붓는데 지 애비랑 아주 똑같은 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애비 하는 짓 듣고 배웠냐? 너 이놈 새끼, 네가 나랑 오래 살겄냐? 새아가랑 오래 살겄냐? 생각머리가 약에 쓸 개똥만큼도 없는 놈. 이런 식의 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눈치 슬슬 보면서 제가 어머니, 이제 집안일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 일도 하시고 힘드시잖아요. 원래 제가 할 일이기도 하고 했더니 애미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부지런히 뽑아먹는 거다. 나는 도와주는 놈은 없고 뽑아먹으려는 놈들이랑만 살았다. 이러시고는 뜨개질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멋지시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일도 하시면서 가사까지 혼자 힘으로 모두 해오신 시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니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불만 갖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가 아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그건 아니더라. 넌 그렇게 살지 마라. 하시는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개질하고 계시길래 쌍화차 한 잔 타서 갖다 드리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게 되었네요. 조금조그만 이목구비에 저 작은 체구로 어떻게 그 길고 힘든 세월을 감당하고 살아오셨는지 대단하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이 살아오신 분도 있는데 내가 너무 남편에게 까탈스럽게 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남편이 지금은 철이 좀 없어도 철이 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서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사건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살 수 있을까? 남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살아가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도란 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저만의 개똥철학이 생기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편과도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곧 태어나게 될 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물어볼 수 있는 시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어머니께 더 잘하려고요. 어색하지만 어머니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공정함을 실행하신 것인데 이렇게 느낀 것이 많다는 것은 쓰니님도 시어머니 못지않게 훌륭한 분이라는 뜻 아닐까요?